강원도 원주시에는 치악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다른 이름은 바로 모월산. 어머니의 달이라는 이름답게 원주를 포근하게 껴안아주는 그런 산이죠. 모월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모월 양조장은 원주에서 나고 자라는 쌀과 물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통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2020년 대통령상까지 받으며 그가 빚어낸 진심과 맛이 인정을 받으며 애주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월 양조장의 김원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월 양조장에서 술 빚고 있는 김원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인터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를 한번 다시 이렇게 반추하게 되는,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 하기 전까지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뭐 좋을까 보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지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제가 89학번인데 89년도에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셨으니까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먹는 쌀 수입,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걸 체결하게 된 해가 89년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거에 큰 신경 안 쓰고 노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잘 놀았고 술 잘 먹으러 다녔고, 예, 대학생 때 학사 경고도 받아보고 A급 장학생으로 장학금도 2번 받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할 땐 하고 여행을 좋아했었고요. 그 여행 중에도 돈이 많이 안 드는 여행이 산행이에요. 산. 아마 우리나라의 국내 명산이라고 하는 명산은 다 다녀봤을 겁니다. 무전여행, 요즘은 상상은 할 수는 있으되 실천에 옮기긴 굉장히 어렵죠. 자전거 타고 이 속초나 양양, 강릉 넘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태백산맥을 자전거 타고 넘어간 적도 있고, 자전거 타고 대학교 때 제주도를 일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취업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94년도에 현대전자라는 회사를 들어갔고, 현대전자에 들어가서 사실 제가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기계들을 구동시키려고 하는 기계부가 있는데 그걸 설계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시절은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놀고, 제가 20대에 특히나 이렇게 열심히 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머릿속에 공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10대 말에서 20대에 그런 겪었던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때의 것이 나한테 큰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용기 있는 시간을 걸어온 사람 김원호.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준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삶이 있구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는구나를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우리 시골 학교에서는 작잖아요. 그래도 전교 1, 2등 뭐 이 안에 들어 있어서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전교 회장 뽑는 선거를 합니다. 뽑혔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에 막 달려왔어. 엄마 나 회장 됐어 하는데 우리 마을이 아니라 우리 집에 그날 타작하는 날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엄마 나 우리 학교에 회장 됐어 라고 했는데, 동네 잔치해야 되겠다 막 동네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표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죠.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날 똑같이 학교를 갔는데 다음날 엄마와 아버지가 옷을 입고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애는 회장을 못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엄마들이 이렇게 학교를 많이 와서 그걸 치맛바람이라고 했는데, 뭐 돈봉투 난무하고 이럴 때라 우리 집은
이렇게 와서 학교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집이라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집입니다. 물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회장 자리를 못하게 됐고 좀 안타까웠어요. 내 환경이. 그렇다고 나 말고 그 다음에 후임 회장이 됐던 집 친구는 우리 집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았거든요. 홀어머니에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한편 위축되지만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교 회장이 되었다는 자부심은 뒤로 한 채 부모님의 거부로 인한 상처. 그것이 그가 겪은 인생의 첫 번째 쓴맛은 아니었을까요? 뭐 20대 때는 그렇게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빠르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취업을 했고 전자기기, 전자회사에서 있었으니까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20대 때 특별한 일이 뭐냐면 어떤 해외 출장들이 굉장히 잦았고 그리고 해외 출장 가면 선배들이랑 고참들이랑 어떤 장비 도입할 때 장비에 대해서 가격이 뭐 어마어마한 가격들이잖아요. 몇백억짜리 기계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 VIP입니다. 일단 하루에 얼마씩 쓸 수 있게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100불 정도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월급을 60만 원 정도 받을 텐데 늘상 매일매일 술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100불을 쓰려면 그걸 가지고서 뭘 사거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해외 나가서 뭐 가져올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뭐 노르웨이를 가든 스웨덴을 가든 핀란드를 가든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저런 어떤 정밀기계 강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기계들을 보고 그런 데서 이제 있다가 하루에 4명 정도가 100불씩 쓰면 400불 써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비싼 바에 가서 매일매일 술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마신 술들은 지금 평생을 지나도 하루에 한 병 정도씩 먹었어요. 위스키를 750ml.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출장을 가면 뭐 3박 4일, 5박 6일 가는 게 아니라 뭐 3달, 4달씩 가요. 100병 정도씩은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이걸 해야지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모여있던 것 같아요. 89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걸 체결하고 먹는 쌀까지 수입해 오면서 우리나라가 쌀 가격이 거의 동결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 당시에 아버지랑 쌀 수매를 하러 갔는데 요 가까운 데 수매가 있는데 한 가마 80kg에 83,000원이었어요. 88년도에. 최근에 얼마냐? 예를 들자면 껌값도 한 1000% 정도 올랐고요. 공공재인 버스비 인상률도 한 1000% 돼요. 이게 10배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쌀값은, 벼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가 문제예요. 지금 80만 원 해야 된다고요. 물가 상승률로 치자면. 그러니까 10배가 안 오르고 5배만 올라도 58에 40만 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를 지어서 그 80년대보다 지금이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자국의 그 산업을 점점 살기 힘든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게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인 거예요. 제일 가까이 사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진짜 열심히 사신 분들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아버지 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부들도 대부분 다 부지런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그 정도 부지런하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 끝에 고진감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곤모양 꼴로 살다가 다 그냥 땅으로 가세요. 과연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 문제인 거죠. 농촌이 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저는 술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술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튀어나온 그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술로서 술이 아니면 농업을 함께 우리나라의 그 GDP 수준에 맞게 농업인들을 그 소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 산업이 아까 술 산업이 8000년 된 제일 오래된 굴뚝 산업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낙후된 술 산업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런데 왜 술 산업이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후진국적이냐라고 이야기하냐고 반문한다면 그 모든 술 산업에 농업이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농업이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나라 쌀을 이용한 술을 만들어야 진정한 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시작한 양주장 사업.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농업 발전에 진심을 담아 오늘도 정성을 다해 술을 만듭니다. 첫 번째 과정은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쌀을 씻고 그리고 이렇게 쌀로 쪄서 밥을 만듭니다. 증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고요. 여기에서 쌀물 식힌 후에 쌀물 누룩을 같이 섞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술을 만든다는 것은 인생을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느 순간도 허투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따뜻한 물을 미리 버놓으면 누룩 안에 있는 효소와 효모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데 빠르게 작용을 해서 조금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게 최근에 12월 4일 이틀 전에 이제 넣었던 술덫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뭔가 살아있는 듯이 막 꿀럭꿀럭하고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술이 만들어질 때 쌀에 있는 탄수화물이 에탄올로 변하면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면서 보글보글 소리를 내는 거고요. 이 쌀이 다 가라앉았죠.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전부 다 알코올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끓여야 합니다. 끓여서 알코올만 우리가 이 상태로 맑은 부분만 상품을 하면 그건 약주고요. 밑에 술지개미 가라앉은 것을 짜서 만들면 탁주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이 전체를 다 끓입니다. 증류기에 넣고 끓이는데요. 그걸 이제 증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통해서 술을 만들면 원주 쌀이 소비가 잘 될 테고 내가 생각하는 농업에 대해서도 좀 진일보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 산업이 아까 술 산업이 8,000년 된 제일 오래된 굴뚝 산업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낙후된 술 산업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모든 술 산업에 농업이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술은 농산물이 술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소주, 지금은 소주가 녹색병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소주는 조선시대의 문헌에 보면 굉장히 먹기 힘든 귀한 술, 증류주였죠. 다 농업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주 농산물들이 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썼을까요? 가격이 좀 비싸고 그렇겠죠. 가격 문제겠죠. 근데 먹는 쌀도 없는데 먹을 쌀도 없는데 술을 빚는다고 해서 65년도에 어떤 정부 양국령을 발표하면서 쌀로 만들던 소주를 완전히 다 단절시키거든요. 65년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쌀 소주였습니다. 쌀 소주 30도, 35도 나올 때였어요. 근데 쌀을 못 쓰게 하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알코올 있어. 알코올에다 물 타서 먹으니까 맛이 없죠. 쓰고. 그러니까 여기다 양념해. 맛있는 걸로. 그래서 옛날에 사카린을 넣었다 말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카린이 해롭진 않아요. 아스파탐이 해로운 게 아니에요. 걔네가 오히려 설탕보다 덜 해롭죠. 당분을 먹으려고 하는데 당분을 내가 달려고
달게 먹으려고 당분을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걸요? 왜 걔들이 나쁠까요? 사탕업자들이 그걸 자꾸 그런 당분을 쓰게 되면 사탕수수라는 게 제국주의가 막 침범하고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막 활성화돼 있고 했던 시기에 사탕수수업은 어마어마하게 그 농업 중에 사탕수수 키우는 농업은 어마어마하게 큰 목화 키우는 사업과 큰 거였죠. 근데 거기서 시대가 지나면서 갑자기 정제를 해서 되게 더 달게 막 200배씩 달 게 나와. 그러면 그 많이 그 꾸려놨던 농장들, 사탕수수 농장들 싹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대부분 그전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논문에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몇몇 학자들을 꼬셔서 나쁘다고 쓸 수는 없어요. 나쁜 게 결과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쁠 것 같다라거나 좋지 않은 것 같다거나 나쁘지 않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의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나쁜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결국은 쌀 품질과 쌀 맛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에탄올 생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우리나라의 정책 앞으로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농업인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이 이제 뭐 도시인이든 뭐 술을 만드는 사람이든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 농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농업인은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면 안 되겠다. 사회적으로 좀 분배를 통해서 농업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지 않아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찾으려면 이런 술산업과 연계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단순히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만들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해줬던 쌀을 위해 그리고 부모를 위해 김원호 대표는 올바른 우리 술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팥이라고 하는 그 옛날로 치면 가마솥입니다. 솥 안에 넣고 끓이게 되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알코올은 78도씨에 끓는데 그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여기 에탄올이 먼저 증발을 하게 됩니다. 물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에탄올이 증발을 해서 이 증발 코스를 통해서 상부, 하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1단, 2단, 3단, 4단의 단을 넘어서 이쪽에 뒷부분에 오면 기체화되었던 주증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슬처럼 맺히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알코올 도수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후리컷을 몇 도에 해야 될지 정해놓고 그 알코올 도수를 확인을 하기 위한 비중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쌀 씻고까지는 뭐 이렇게 쌀만 넣으면 되는데 섞는 과정이 제일 어렵고 제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뭐 물론 숙성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많은 힘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미리 준비해둔 누룩을 함께 넣어 열심히 저어주고 또 저어줍니다. 두 번의 증류 중에 마지막 증류고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좀 더 깨끗하고 고도수의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좀 있거나 좀 진한 알코올들은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면서 레그가 형성이 됩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후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45도, 50도 밑으로 받게 되면 저것도 알코올의 도수가 꽤 됩니다. 평균 도수가 약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데 지방 단백질들이 대거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실제로 기름입니다. 쌀기름. 요거는 그냥 술입니다. 예, 이 향 맡아보세요. 야, 얘는 진짜 무슨 알코올 그 향이 확 나는데요? 천지차이죠. 예, 지금 84도라, 83도라, 그런 향들, 알코올에 이제 찌르는 향도 나올 텐데, 금방 증류돼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요. 이게 숙성이 되면 달콤하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입에 맛있는 술이 되는 거죠. 온갖 정성이 들어간 모월 양조장의 술들이 이곳에서 깊은 시간 속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도정한 지 오래되는 쌀은 이미 2주 후부터 산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정한 지 조금 오래된 쌀들에서 나오는 냄새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선한 쌀이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들고 맛있는 밥이 가장 맛있는 술이 되지 않나. 사실 저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방 도정한 쌀로 술을 남들이랑 똑같이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2주 안에 도정한 지 2주 안에 모든 술을 빚고 있습니다. 모월이라는 이름 속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매 순간 최고의 술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김원호 대표. 감미료 하나 넣지 않고 오롯이 원주의 물과 쌀, 그리고 김원호 대표의 진심으로 만든 모월의 술은 2020년 대통령상을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쾌거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인연이 있었으니 원소주는 코로나 시국을 관통하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기록합니다. 아티스트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었고 그 양 이상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힘든 상태였고, 초창기에 처음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었던 박재범의 소주라는 것은 그런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회유를 했습니다. 전통주로 와서 원주쌀을 소비해 주는 것을 좀 들어준다면 내 부탁은 그것이다. 원주쌀 소비하고 쌀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간다는데 당신의 재능을 통해서 술을 만들면 원주쌀이 소비가 잘 될 테고, 내가 생각하는 쌀농사, 농업에 대해서도 좀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흔쾌히 박재범 대표께서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농사도 2년 넘게 지었고, 농사 지으면서 이 사람이면 술의 진심이구나 해서 진짜 무조건 도와주게 되었죠. 그래서 한때 런칭하던 그 첫 해에는 누적 판매량이 400만 병 정도를 판매를 했고, 400만 병 정도면 통상적으로 양이 100만 병당 약 260톤의 쌀이 쓰이니 약 1100톤 정도 가량의 쌀이 쓰인 거죠, 첫 해에. 그러면 제가 술을 만들어서 평생을 팔아도 현재 판매량이라면 1년에 약 한 50톤에서 80톤 가량을 씁니다. 10년을 쓰면 800톤 쓸 텐데 그 친구들은 1년에 400톤이라는 양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친구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업계에 많은 그런 제2의 박재범, 제3의 박재범들이 생겨서 우리 농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술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점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함께 한다는 것, 마치 불면증을 겪는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합이라 술이라는 회사, 술 회사에서 돈 벌기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제 술이라는 게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던 기호품의 사이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는 좋아요. 지역 농산물을 쓰고 지역에서 맛있는 술을 만들면 원주 지역 사람들은 사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과 잘 팔아보자는 이제 각오와 이런 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록 이제 매출도 안 이루어졌고 처음에 2014년에 조합원 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합비도 잘 객출이 안 됐을 뿐더러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으쌰으쌰 했지만 사실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 조금 몇 달 지나 보니까 조합비를 안 내는 거예요.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사실은 처음에 그 8명 중에 조합비를 낸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한 명은 자기가 술을 뭐 잘 만드니까 자기가 술을 만들고 뭐 이런 소리 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본인들이 하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누군가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없었고 한 명이 집중적으로 매달렸는데 그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었어요. 월급을 내가 주고서 이제 고용이 돼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쎄 자기가 하는 사업이고 서울에서 물줄을 하나 잡았다 라고 원주의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저거를 이야기가 그렇게 돌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젠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인상을 쓰더니 팔아보지. 제가 한 2,000병 정도를 주문을 받아왔어요. 근데 글쎄 287병만 나갔어요. 술이 없었던 거예요. 안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양조장에 와서 그 사람 술을 먹고 그 사람이 이래 주는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제 돈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걸 몰랐다가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만두셔라 라고 했더니 이제 원주 시내에 소문을 어떻게 내고 다녔냐. 이제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다녔었잖아요. 여기는 다 내 건데. 투자를 했던 그 서울의 모 씨가 자기 걸 뺏었다. 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서 아직도 이제 제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게 회사를 꾸려나간다는 거는 회사를 다니는 것과 다르게 꾸려나가는 건 무조건 첫 번째 어려움은 자금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사람. 한가롭게 서울에서 좀 직장하고 주말에만 와서 이렇게 한가롭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좀 나도 올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그런 놈들하고의 갭 차이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의 갭 차이를 만들어 보자. 한 3년의 시간이 좀 딜레이 됐지만 그 사람 때문에 딜레이 됐지만 굉장히 좋은 어떤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아니 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 드시고 쌀 수입 반대를 목숨 걸고 한다? 좀 웃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한참을 고민하신. 몰랐다. 3살에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처럼 자랐다. 한 번도 학교 대문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살았다. 게다가 일제시대였고 평생을 힘들고 내 새끼들이 잘못될까봐 움츠리고 사는 거죠. 내가 이러고 있다가 괜히 내가 맞거나 내가 쓰러지거나 하면 우리 애새끼들 잘못될까봐. 내가 너한테 비빌 언덕이 될진 모르지만 나한테 있는 거 너가 다 해라. 난 그 말에 나 마음속에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미치도록 진짜 지금도 미치도록 그리워요. 아버지가.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해요. 3살에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처럼 자랐다. 한 번도 학교 대문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살았다. 나한테 있는 거 너가 다 해라. 난 그 말에 나 마음속에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미치도록 진짜 지금도 미치도록 그리워요. 아버지가.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여럿이서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산을 많이 다녔었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이게 마스크, 호흡기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코 막고 귀 양쪽 막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 내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흡기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숨소리가 크게 들려요. 제 숨소리가 어느 정도로 크게 들리냐면,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사람 죽기 전에 막 이런 숨소리, 격한 숨소리 들리잖아요. 내 숨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살아있구나. 다이빙 그 자체도 좋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 육지에서 있는 색감과 다른 색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이빙은, 스킨스쿠버는 미술하는 사람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미술하는 사람들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영감에 아주 큰 공헌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얼마나 슬기롭게, 외롭다고 생각하면 혼자 못 있죠.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길 줄 알아야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좀 외롭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인연에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농사를 짓던 부모님과 술을 좋아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던 김원호 대표. 그에게 술은 어떤 의미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은 농업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농산물이 술이 된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씨 뿌리고 거두미 하고 해야, 씨를 뿌리고 그냥 뭐 가만히 놔두면 추수가 되나요? 잘 키워야 되고. 지금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노는. 왜? 작년에 볏짚이 썰어놓은 볏짚을 분해도 해야 되고, 뭐 하나에 치중할 수도 없고, 한 곳에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술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되게,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술도 그냥 제 일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처럼 뭐 하나 이렇게 허투루 볼 일이 없다. 뭐 술은 조선시대도 먹고 고려시대도 먹고 일제시대에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역사상 가장 부흥기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 진짜 5,000년 역사, 5,000년은 넘겠지만 이 역사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시기가 저는 지금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술은 먹었을 텐데 가장 술이 후진 시절이 아닐까. 최근 20년, 30년 안에 이것이 이제 씨를 뿌리는, 술 산업에 씨를 뿌리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관계는 좋지 않았고 깊은 대화도 제대로 섞지 않을 정도의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양조장을 하면서 부자지간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진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조장을 하게 된 가장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여기 밭에다가 양조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양조장? 양조장은 왜? 이 동네에서 나오는 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쌀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귓등으로 들으시고,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지. 뭐 굳이 네가 뭐 기술자로 서울에 있는 그 회사나 잘 운영하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셨죠.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말 안 듣기로 또 소문난. 2002년도에 매주마다 서울에서는 쌀 수입 반대 데모가 있었어요. 전국 농민연합에. 아버지도 옛날 사람이라 데모하고 뭐 이런 거 무진장 싫어했죠. 연세도 좀 있으신 데다가 이런 데모 같은 걸 싫어하는데, 전국의 농민들이 처음으로 동학 농민운동 그 이후에 처음으로 농민들이 국회의사당,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때 사무실이 어디였냐면 원효대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사무실을 알고 계셔서 국회의사당을 한 바퀴 이렇게 구경사만 삥 돌고 설렁설렁 걸으셔서 원효대교를 건너서 우리 현대전자가 사무실 있는 데로 아래쪽에서 전화하셔요. 원호야, 나 여기 국회 데모하러 왔다가 뭐 이따 저녁에 간다 그래가지고 나 먼저 갈래니 좀 태워다 달라고, 고속터미널까지만 태워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속터미널까지만 태워다 줍니까? 이제 반차 쓰고 아버지 모시고 원주까지 모셔다 드리고 올라가고 이랬는데 17살부터 아버지한테 저 빨갱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버지랑 거의 대화가 없이 살았어요. 이제 뭐 그렇다고 아버지랑 뭐 등지고 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서먹서먹한 관계. 아버지께서 저한테 빨갱이라고 해서 그 꽹가리를 문화재 분께 선물 받은 꽹가리, 이게 직접 만든 꽹가리, 지금 그거 살래도 못 사는 건데 그 당시 가격으로 80년대, 87년에 받았나 88년에 받았나 그때인데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이 6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6천만 원 줘도 아마 못 살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밟아서 깨버렸거든요. 내가 데모를 한 것도 아닌데 사물놀이 배운다는 이유 때문에 빨갱이 소리를 원주경찰서에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듣고 아버지한테까지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 소리 않고 아버지랑 여기 원주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뭐 그래서 2번은 그랬고 3번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똑같이 오셨어요. 얼굴이 조금 색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술을 드셨나 이랬어요. 아버지는 술을 안 드셨던 분이시거든요. 술을 드셨나 했는데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아버지가 차에 옆에 타시면 전혀 주무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뭔가 크게 충격받으신 얼굴이었어요. 가자마자 엄마가 다음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난 모른다. 아버지가 전처럼 똑같이 오셔서 그냥 태우고 왔다. 주말이 돼서 내려왔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며칠 사이에 홀쭉해지셨어요. 제가 그때 노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난 얘기한 적도 없는데 너는 노조를 왜 하니? 뜨끔했지. 등골이 오싹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지? 뭐 누구 올 때마다 우리 아들이 뭐 하는지 물어보고 이랬나 봐요. 그냥 이렇게 관심 없는 척 했지만 다 이렇게 물어보고 신경 쓰고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 어떻게 대답을 했지. 누군가는 우리의 권익이나 뭐 우리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왜 네가 하니? 딴 사람도 있는데. 그럼 누가 하죠? 제가 중간 위치기도 하고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지금 회사에서 뭐 잘린다 해도 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뭘 해? 이제 아버지가 역정이 나셨어요. 그러세요? 이제 뭐 그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지는 왜 이러고 계시냐고. 나는 나대로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는데 왜 걱정을 끼치냐고. 그냥 오셨다가 서울 오셨다가 버스 타고 남들 내려올 때 해지고 버스 타고 내려오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사무실까지 내려와가지고 내가 막 독한 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러셔서 이제 말과 트이셨는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날 따라 이제 시위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그 옆에 친구를 사귄 거예요. 친구를 이제 가면 쭉 사람들이 그래 수천 명이 와 있는데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 보고 또 보고 그랬는데 익산의 어떤 아저씨인데 땅이 30만 평이 있대. 근데 우리 아버지는 2,800평, 3,000평이 안 돼. 그것도 평생 불알 쪽 가지고서 애써서 진짜 그 땅이 진짜 신주단지처럼 하늘처럼 모시고 산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30만 평 있는 사람이 쌀 수입 반대를 앞장서서 외치면서 하다가 분에 못 이겨서 신나 뿌리고 돌아가셨어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땅을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 죽을까 봐. 아유, 아버지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구나.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양조장을 지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왜 너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라고 하실 때 그때 한마디 한 거죠. 17년 전에 저하고 차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 오셨을 때 이 쌀 수입 반대 운동 하러 오시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그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술 드셨죠? 그랬더니 술 안 먹고 거기서 어떻게 가서 손을 들고 죽창을 들고 아들 같은 놈들하고 싸우니? 아버지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때 왜 데모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먹는 쌀을 수입한다는데 안 싸우게 생겼어? 우리 쌀 농사 짓는 놈들을 다 망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30만 평 그 사람도 자기 이제 살 길이 묘연하니까 그렇게 뻗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 그때 버스 타고 가실 때 어떤 술 드셨어요? 그랬더니 막걸리도 먹고 뭐 소주도 먹고. 그래, 거기 그때 막걸리 드신 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랬더니 뭘로 만들어? 쌀로 만들었겠지. 그래요? 2002년도니까 쌀 막걸리 나왔겠네. 언제 그러면은 그 쌀은 어디서 걸로 만들었을까요? 그랬더니 치악산 막걸리니까 원주 쌀로 만들었겠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치악산 막걸리가 원주 쌀로 술을 만든 적은 치악산 막걸리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어요. 국산 쌀은 쓰더라도 정부미 5년 지난 거 그런 거 사다 쓰지. 원주 쌀 한 가마에 전국에 제일 비싼 쌀인데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2년도는 이제 막 쌀 수입이 먹는 쌀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쌀이 들어오냐? 가공미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는 이미 가공미가 들어왔었어요. 먹는 쌀은 그 다음에 칼로스라는 쌀이 들어왔지. 그런 막걸리 드시고, 그리고 소주는 소주는 원래 쌀로 만들어요. 근데 외국산 재료가 뭔지도 모르는 걸로 만드는 걸 드시고, 아니, 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 드시고, 쌀 수입 반대를 목숨 걸고 한다? 좀 웃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한참을 좀 이렇게 회로에 뭔가 이상이 오신 것 같았어요. 한참을 이렇게 앉아있더니 몰랐다. 어른들의 특징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해요. 80이 넘은 나이에 아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걸 꼬집었잖아요. 아버지 그때 잘못하셨어요. 그때 그런 전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목숨 내놓고 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 드신 분이 왜 자기 몸에다 불 싸질러? 웃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짜로 나는 뭔 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몰랐다. 나는 그때 그 아버지의 그 표정, 그 결연한 표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또 무슨 말 어떻게 하실라려나.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래, 지어라. 어떻게 준비는 됐어? 그래서 이 양조장을 짓고 뭐 하는 동안 온 식구들이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우리 아버지가 표정이나 말로 그래, 해, 뭐든. 야, 실패를 하는 거 누이들이 다 실패한다고 다 난리 쳤었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땅 몇 평짜리하고 이거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야, 내가 번 거 내가 주겠다는데. 그래서 사이가 왜 누이들한테는 그게 되게 치명적인 말이잖아요.
재산을 아들한테만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기도 하고. 아무튼 뭐 우리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 멋진 아들이네. 나는 두려워서 한 번도 도전을 해볼 생각을 못했다. 망해도 도전을 해야 망하고, 흥해도 도전을 해야 흥하지. 나는 3살에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처럼 자랐다. 그 집에 일꾼으로 살고 하면서 한 번도 학교 대문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살았다. 게다가 일제시대였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비빌 언덕이 그리웠는지 모른다. 평생을 힘들고 내 새끼들이 잘못될까봐 움츠리고 사는 거죠. 내가 이러고 있다가 괜히 내가 맞거나 내가 쓰러지거나 하면 우리 애새끼들 잘못될까봐. 근데 내 나이도 이제 다 어느 정도 됐고, 내가 너한테 비빌 언덕이 될진 모르지만 나한테 있는 거 너가 다 해라. 난 그 말에 나 마음속에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미치도록, 진짜 지금도 미치도록 그리워요, 아버지가. 그때 왜 아버지한테 더 잘 못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상을 받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상 받는 그 해 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상 이런 옛날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돌아가셨을 때는 어릴 때 그렇게 선목한 관계가 길어서, 그리고 아버지랑은 이렇게 끈끈한 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그렇게 막 그립거나 슬프지 않았었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5년, 이제 이번 2월 달이 되면 6년 차인데,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갈지도 몰랐고, 지금 오히려 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당연한 줄 알았던 그들의 사랑과 지원,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게 이 세상이라고 느꼈을 때, 진정한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땅속에 자리 잡은 뿌리와도 같은 힘을 줍니다. 김원호 대표는 앞으로 또 어떤 대담한 목표를 갖고 걸어갈까요? 우리는 어떤 술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지역에서 만든 술도 중요하겠고, 우리 양주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저는 카발란이 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카발란이 1년에 방문객이 200만 명이 옵니다. 근데 200만 명 중에 그 온 방문객 중에 반 정도가 술을 사간답니다. 왜? 카발란에 왔으니까 카발란의 술을 사가는 거죠. 근데 카발란의 술을 산다는 건 사실 대만의 특산품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대만의 대표적인 위스키 회사 어디? 카발란. 쌀 한 가마니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술 한 병 사는 게. 쌀 한 가마니까 지금 80kg 한 가마가, 80kg 한 가마면 엄청 크잖아요. 80kg 한 가마가 24만 원이란 말이에요. 24만 원짜리 술을 한 병 사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고 돈을 벌면 어디에 쓸 것인가? 저는 문화예술에 투자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에 1년에 2,000명이 넘는 미술가들이 나와요. 이 친구들이 전시할 공간이 없어요. 왜? 서울의 유명한 갤러리들은 전시를 하려면 돈이 되는 작가들 것만 해야 돼요. 이 전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원 선생님을 하려고 해도 전시를 2번 이상 해야만 학원 선생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가수들, 우리가 이제 뭐 예술이다 하면 뭐 음악, 미술,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는데 음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SM이다, YG다, 막 이런 큰 기획사들도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연습생들이 있겠습니까? 그 연습생들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연습생들을 기획사에서는 공연을 하려면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을 해야 이제 돈을 받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든 공연을 하게 되면 돈 버는 기획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공연의 대부분은 꿈나무, 아이돌 꿈나무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 공연장의 외부는 전부 다 이런 미술 초보자들의 그림을 걸고 그 사람들한테 그림을 걸어주면 박물관에 그런 사람들이 걸었다라고 큐레이터들이 사인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직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박물관과 증류소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고요. 우리가 지역이라서 서울에서 느끼지 못하는 문화예술들을 지방에서 함께 어떤 농업의 가치 그리고 식량의 가치 그리고 지역의 어떤 상생의 가치를 함께 하면서 공존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